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서경중 교수님의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유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부제목은 도스토옙스키에게 배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 교수님은 많이 아실 거예요. 고려대 노문학 교수님이시고요. 워낙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시고 강연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셔서 수많은 러시아 문학을 보고 번역하고 분석하고 강연하셨을 텐데, 그런 석 교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러시아 작가가 도스토옙스키라고 합니다. 그분에게 무엇을 배우셨길래 이렇게 따로 도스토옙스키에게 배운다라는 제목의 책을 별도로 내셨을까요? 그것도 자유라는 멋진 타이틀을 띄고 말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어떤 목적 없이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한 지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 모두에게 목적은 자유, 그리고 감옥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도스토옙스키가 남긴 문장이고요. 그렇다, 하느님과 함께 자유, 새로운 생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인가. 이런 문장도 있어요. 이 책의 전체를 소개 다 드릴 수는 없고, 프롤로그가 너무 좋아서 그대로 낭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롤로그 제목은 도스토옙스키의 자유입니다. 탈출을 소재로 하는 스토리는 소설이건 영화건 드라마건 모두 기묘한 흡인력이 있다. 특히 무고한 주인공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탈출하는 스토리는 시공을 초월하여 독자를 사로잡는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알렉산드로 듀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당시 유럽에서 문자 그대로 가장 인기 있는 소설이었다. 탈취와 복수극이 뒤섞인 이 흥미진진한 소설에 유럽 독자들은 넋을 잃고 빨려 들어갔다. 감옥 탈출 영화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빠삐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스티븐 킹의 쇼생크 탈출도, 미국 TV 드라마인 프리즌 브레이크도 모두 엄청난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탈출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을 때 스토리 속의 주인공이 되어 길을 쓰고 탈출을 시도한다. 그러면서 묘한 스릴과 해방감을 체험한다. 왜 우리는 이토록 탈출 드라마에 열광하는 것일까? 왜 탈출이나 해방이라는 단어는 그토록 매혹적인 것일까? 감옥 탈출 드라마가 감옥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대부분의 평범한 관객의 심장을 쿵쿵거리게 하고 손에 땀이 나게 하고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감옥이 인생에 대한 은유이기 때문일 것이다. 햄릿의 유명한 대목을 기억해보자. 전하, 감옥이라니요? 햄릿이 얘기합니다. 덴마크는 감옥이야. 그렇다면 이 세상도 감옥이죠. 훌륭한 감옥이야. 독방도 있고 감방도 있고 지하 감옥도 있어. 이 중에서도 덴마크는 제일 지독한 감옥이지 라고 햄릿이 말하는 그 대목이요. 인생은 감옥이고 인간은 그 안에 갇힌 죄수라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산다는 게 감옥살이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는 주인공이 천신만고 끝에 감옥을 박차고 나와 자유를 찾을 때 가슴을 쓸어내리며 카타르시스를 체험한다.
탈출 스토리를 읽거나 보는 동안 가지각색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삶의 굴레에서 아주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해방된다. 스토리가 제공하는 해방감, 자유의 느낌은 단순한 흥미 그 이상의 것이다. 우리는 허구의 인물이 겪는 해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에 접속하게 된다. 그리고 곧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근원에 있는 어떤 것, 요컨대 자유의 염원이라는 그 핵심에 도달하게 된다. 이 책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에 시청한 미국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 두 눈이 새빨개지도록 프리즌 브레이크를 보는 동안 내 안에서 탈출과 해방에 대한 관심이 촉발됐고 그 관심은 어쩌다 보니 자유에 대한 진지한 사색으로 이어졌다. 나는 곰곰이 생각도 하고 이것저것 찾아도 보고 책도 읽으며 그야말로 자유 공부에 빠져 몇 년간을 보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동안 자유는 자연스럽게 나 자신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자유로운가? 정말로 자유로운가? 나의 대답은 늘 아니다 였다. 그래서 나는 또 자문하기 시작했다. 자유롭지 않다면 무엇이 나의 자유를 방해하는가? 나는 지금보다 더 자유롭기를 원하는가? 나는 왜 자유롭기를 원하는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은 결국 가장 근원적인 의문으로 돌아왔다. 자유란 대체 무엇인가? 자유에 대한 의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도스토옙스키의 독서로 이어졌다. 나는 작가의 삶과 작품의 메시지, 주인공의 의미를 이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자유의 프리즘을 통해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했다. 도스토옙스키는 모든 러시아 작가들 중에서 자유에 관해 가장 많이, 가장 끈질기게,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쓴 작가다. 자유는 그의 거의 모든 작품을 하나로 이어주는 끈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러시아 사상가 니콜라이 베르자예프는 일찍이 도스토옙스키의 세계관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것은 자유다라고 못 박았던 것이다. 도스토옙스키가 자유에 관해 남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왜 그럴까?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해보자. 자유에 관해 가장 많이,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 물론 감옥에 갇힌 죄수일 것이다. 그렇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 도스토옙스키도 한때 감옥살이를 한 죄수였던 것이다. 그는 시베리아 유영지 옴스크에서 발목에 족쇄를 찬 채 4년여 동안 옥살이를 했고 6년간은 사병으로 복무했다. 그 10년 동안 그가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당연히 자유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대부분의 사상가처럼 책상 앞에 앉아서 책장을 넘겨가며 펜을 휘둘러가며 자유를 사색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자유의 부재가 인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넌덜머리가 나도록 체험했다. 그 체험의 시간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자유에 대한 철학과 사상과 윤리가 견고하게 둥지를 들었다. 그는 죄수의 입장에서 자유를 열망했고 또 작가의 눈으로 자신과 동료 죄수들을 바라봤다.
그래서 그의 자유론에는 어떤 사상과도 흉내낼 수 없는 현실감이 담겨 있다. 감옥은 자유의 실험실이었고 온갖 구속의 전시장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처절하게 자유를 갈망하는 가운데 죄수들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내는 자유의 환상을 발견했고,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언제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로, 더 나아가 신을 향한 겸허한 지향으로 이어졌다. 자유는 도스토예브스키가 삶과 소설 속에서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자유의 의미를 그의 책 죽음의 집의 기록과 죄와 벌 중심으로 살펴보는 그런 책이다. 죽음의 집의 기록은 도스토예브스키의 수감 생활을 토대로 쓰인 자전적 소설이므로 어떤 소설보다도 더 많이, 더 노골적으로,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자유에 관해 얘기한다. 그것은 이를테면 훗날 쓰일 대작들을 위한 자료집과도 같다. 자전적인 소설이라 창작과 기록 사이에 어중간하게 걸쳐 있으므로 연구도 덜 되고 주목도 덜 받는 그런 소설이지만 자유의 주제가 자라나기 위한 비옥한 토양과 같은 역할을 한다. 또 다른 소설 죄와 벌은 죽음의 집의 기록의 속편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두 소설은 완전히 다른 배경과 다른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내용을 공유한다. 작가의 유배지 체험은 죄와 벌, 이 소설에서 허구의 스토리와 절묘하게 결합하여 예술적으로 재탄생한다. 그의 소설을 통틀어서 죄와 벌만큼 인간의 정신이 부자유에서 자유로, 부자유에서 자유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은 없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제1부에서 나는 도스토옙스키의 실질적인 옥살이와 그것을 바탕으로 쓰인 죽음의 집의 기록, 그리고 죄와 벌을 중심으로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이 하는 행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다. 죄수들은 돈을 모으고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탈옥을 한다. 이 행동들은 모두 충족되지 않은 자유의 갈망에서 촉발된 것이다. 그러나 돈도 술도 도박도 탈옥도 궁극적인 자유는 확보해주지 않는다. 이것들은 모두 이를테면 자유의 환영, 일루전이다. 자유의 환영과 관련하여 나는 문학과 현실에 등장하는 이른바 자유로운 사람들이 정말로 자유로운지도 살펴봤다. 몇몇 인물들은 거리낄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는 완벽한 자유인처럼 보인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들도 자유인이라기보다는 자유인의 환영에 가까웠다. 도스토예브스키적인 의미에서 자유인의 환영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작가와 작품들도 일부 언급했다.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 역시 자유의 환영을 쫓는 인물이다. 그는 가난한 휴학생인데 사악한 부자를 죽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이념을 품고 살인을 저지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를 살인으로 이끈 것은 이념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자유의 욕망이다. 그는 자신을 옥죄는 빈곤과 열등감에서 탈출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며 그런 의미에서 그는 유배지 감옥의 죄수들과 다를 바가 없다. 제1부에서 수시로 언급되는 감옥은 도스토옙스키가 갇혔던 옴스크의 감옥이자 죽음의 지배 기록의 배경인 감옥이며 동시에 인간을 옥죄는 온갖 유형의 구속을 상징하는 기호이기도 하다. 우리 또한 누구나 마음속에 감옥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자유의 환영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은 어떤 것인가? 2부에서 나는 도스토옙스키가 보여준 자유로 가는 길,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길을 3가지로 나누어 살펴봤다. 첫 번째는 다르게 보기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처형대에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던 바로 그 순간 다시 태어났고 그때부터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까딱하면 죽을 목숨이었죠. 아주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는데요. 도스토옙스키 본인이요. 그에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눈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른 눈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보고 자아를 억압하는 구속에서 벗어나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내적인 결단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세상과의 연결이다. 진정으로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단절을 극복하고 세상과 연결되어야 한다. 나는 이것을 광장의 비유로서 설명했다. 죄와벌에서 주인공 라스콜르니코프는 살인으로 인해 세상과 단절되어 이를테면 독방에 갇힌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런 그가 자유를 찾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아의 감옥에서 나와 광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는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고 삶과의 인연을 되찾아야 한다. 광장은 삶과 죽음이, 파멸과 갱생이, 자유와 영원한 구속이 결정되는 공간이다. 우리 역시 자유를 찾으려면 마음의 감옥에서 나와 광장으로, 넓은 오픈된 광장으로 가야 한다. 광장은 마음의 열림이고 마음과 마음의 연결이고 관계의 회복이다. 자유로 가는 3번째 길은 시간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간의 자유는 시간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다. 아주 쉽게 말해서 누구도 죽음을 향해 흘러가는 시간의 행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고자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시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간이란 것을 죽음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해가는 무자비한 어떤 것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언제나 시간의 노예가 된다. 시간을 신의 선물이자 치유의 힘으로 이해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소설의 말미에서 체험하는 자유는 시간 문제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잠정적인 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이 책은 도스토옙스키의 평전도 아니고 죄와벌의 해설서도 아니다. 해설서라기에는 소설의 많은 부분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도스토옙스키를 연구한다는 생각보다는 도스토옙스키에게서 배운다는 생각으로
지필에 임했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어느덧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에서 내 인생의 이른바 멘토가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내가 멘토에게서 배운 것을 나의 언어로 정리해 놓은 기록이라 말해도 좋을 것 같다. 도스토예프스키에게서 배운 자유를 정리하는데 급급하다 보니 나는 상식적인 의미에서 자유론을 쓸 때 저자가 항상 통과해야 하는 개념 정리 부분을 그냥 뛰어넘었다. 자유에 대한 정의를 시작하면 그동안 각계의 석학들이 해놓은 온갖 다양한 이분법, 삼분법들이 캐도 자꾸만 딸려 나오는 고구마조기처럼 줄줄이 이어진다. 리버티와 프리덤, 적극적인 자유와 소극적인 자유, 내적인 자유와 외적인 자유 등등. 이미 너무나 많은 정보가 책 속에 그리고 인터넷에 누적되어 있으므로 나는 이 부분을 과감히 생략했다. 다만 한 가지, 도스토예프스키가 사용하는 자유, 그리고 내가 이 책에서 사용하는 자유라는 개념은 외적인 자유, 시민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가 아닌 개인적이고 내적인 자유라는 것은 짚어두고 싶다. 물론 많은 경우에 외적인 자유와 내적인 자유의 구분이 모호하고 또 요즘 내면의 자유라는 표현이 대단히 다양한 분야에서 때로는 좀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 책의 자유는 시민혁명이나 노예해방 같은 맥락에서의 그런 자유는 아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분류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자유의 개념이 있다. 뭐라 콕 집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아는 것, 그냥 느끼는 것, 그냥 경험하는 것. 이 책에서 말하는 자유는 바로 그러한 암묵적 동의를 포함한다. 우리가 염원하는 것, 자유라 부를 때 우리가 생각하면 그 마음 떨리는 그 자유,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자유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본능으로서의 자유다. 그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다. 강아지도 줄에 묶어놓으면 낑낑거린다. 새도 새장에 가둬두면 날아가려고 퍼덕거린다. 도망가려고 퍼덕거린다. 자유는 모든 동물이 생존을 위해 가지고 태어나는 본능이다. 자유는 식욕이나 성욕처럼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 생존의 조건이다. 그래서 나는 이 자유를 자유욕이라 명명했다. 이 자유는 그 자체로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본능이다. 또 이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기를 쓰는 것 역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으려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것과 같은 맥락인 거다. 다만 자유욕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 이를테면 인간적인 품위, 양심, 도덕, 배려 등등을 포기한다면 그 자유 추구는 이기적이고 추악한 것, 그리고 더 나가면 심지어는 사악한 것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자유, 두 가지 의미라고 했는데 앞서 설명드린 자유욕과는 다른 정반대되는 어떤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욕과는 정반대되는 어떤 것, 본능의 극복과 최고의 도덕적 상태를 향한 지향인데요. 도스토예프스키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란
궁극에 가서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인간이 스스로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도덕적 상태를 획득할 정도로 자아를 극복하고 자신의 의지를 극복하는 데 있다. 요컨대 자유란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동안 인간의 존엄성을 방해하는 탐욕과 공포, 이기주의와 집착, 좌절과 절망, 증오와 분노와 불안을 딛고 일어서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거쳐 사랑과 용서와 인정과 나눔과 베품의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자유는 타인과 모든 것을 나누어 갖고 타인을 섬기는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이다. 허버트 리드는 자유는 가치이고 사실상 모든 가치 중에 가치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자유에 관한 저술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쓰이고 있는 것도 사실은 자유가 모든 가치 중의 가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가 강조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로서의 자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의 소설들은 언제나 자유를 획득한 인간이 아니라 자유라는 궁극의 종착점을 향해 온갖 고난과 좌절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도스토옙스키는 본능으로서의 자유와 가치로서의 자유를 삶과 소설에서 끈질기게 탐구했다. 유배지에서 그가 목격한 죄수들의 행동이 본능으로서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그 자신의 내적인 성숙은 가치로서의 자유를 위한 일종의 정신 수련이었다. 본능과 가치의 대립은 죄와 벌에서도 스토리의 핵심을 차지한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저지른 살인이 본능으로서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사악한 범죄였다면 그가 시베리아에서 얻게 되는 자유는 바로 가치로서의 자유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 깊이 각인된 자유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나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왜 자유로워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답하려 시도했다. 사실 자유란 무엇인가와 왜 자유를 추구해야 하는가는 동일한 질문의 양면이라 할 수 있다. 왜 자유를 추구해야 하는가는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없으면 결코 풀 수 없는 문제이고 또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자연스럽게 자유 추구의 목적도 규명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문학은 인생의 문제에 단 하나의 딱 부러진 정답은 주지 않는다. 문학의 존재의 의의는 정답을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여러 가지 해답이 있으며 그 해답으로 가는 길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지적하고 해답에 도달한다는 것은 개개인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데 있다. 문학은 인생에 대한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 정답을 주겠다고 혹은 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의심하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자유 역시 마찬가지다. 도스토옙스키를 꼼꼼히 읽었다고 해서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확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지는가에 대한 답은 더더욱 하기 어렵다.
이 책의 취지는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가가 아니다. 나 자신이 늘 부자유를 느끼고 살면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를 읽고 나니 자유의 의미에 전보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생각만큼은 확고해졌다. 지금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유란 이 유한한 삶에서 우리가 의미를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선이나 완덕 혹은 무슨 깨달음 같은 것과 동일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또 마음을 비운다든가 아니면 무언가를 다 내려놓는다든가 훌훌 털어버린다든가 하는 것도 아니다. 속세를 완전히 떠나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자유는 또한 이를 악물고 싸워서 이겨서 쟁취하고 얻어내는 목표물이 아니다. 자유라는 이름에 어떤 수준이나 단계가 있어서 거기 오르면 무슨 자격증이나 인증서처럼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최종적이지도 않고 완결되지도 않은 것처럼 자유란 인간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서 획득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에 이미 부자유란 낙인이 찍혀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오죽하면 사는 게 감옥살이라는 말이 생겨났겠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를 지향해야 한다. 지향해야 한다. 자유라는 목적에 지향점을 두고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기 때문이다. 자유는 인간 정신이 의식적으로 노력을 통해 가장 숭고한 것, 가장 위대한 것, 가장 고결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치열한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중단 없는 자유의 지향, 자유라는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는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고자 한 자유의 본질이기도 하다. 서론이 너무 길었다. 이 책의 제사로도 언급한 바 있는 도스토옙스키의 죽음의 집의 기록을 다시 인용하면서 프롤로그를 마치기로 하겠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목적 없이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한 지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 모두에게 목적은 자유 그리고 감옥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2015년 가을의 석영중. 네, 미셸이었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길 바래요.